사실은 저는 좀 불안했었어요. 시장의 질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강세장이라고 그러는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었던 게 섹터에 어떤 이슈가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팔고 글로 다 집중을 하는. 근데 이게 보통 약세장에서 나타나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게 일본이 갑자기 관세 합의를 보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사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실 쫓아갔잖아요. 25%만 보다가 갑자기 15%로 낮춰주니까 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경제,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예요.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당연히 시장 급락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도 심기가 불편하실 테니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분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이영훈 영업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섭외 연락 받으셨죠? 네. 하필 안 오늘 좋을 같은 때만 날. 부르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안 좋은 날 생각나는 사람이 귀한 분이거든요. 안 나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한 것 같아요. 아유, 참 저희가 뭐 웃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폭락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 이런 하락폭만 보더라도 사실 그때 3월, 4월 때 트럼프가 처음 관세 얘기 꺼냈을 때 막 100%가 넘는 관세 막 오고 갔을 때 그 느낌으로 시장이 빠졌는데, 일단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력 있게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 오늘 폭락 보시면서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는 7월 한 4일 이후부터는 좀 불안했었어요. 왜요? 시장은 안 빠졌는데 네. 시장의 질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게 그 등락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DR이라고. 네. 그게 보면은 한 7일, 8일 연속으로 그 당시에 어제 빼고요. 그 한 80 근처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80 언더가 되면은 과매도 구간. 근데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수는 올라도 내 거는 빠지는데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갖게 하는 첫 번째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패턴을 보였냐면은 지수는 꾸역꾸역 오르고 예탁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강세장이라고 그러는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었던 게 어떤 특정 섹터에 어떤 이슈가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팔고 글로 다 집중을 하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약세장에서 나타나거든요. 약세장일 때 대안이 없으니까 센 놈 찾아가지고 여기에 뭐 이때더라 그러면 글로 그냥 확 몰려 들어가면서 나머지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패턴이 일반적인데, 강세장인데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막판에는 심지어 그게 최소한 하루는 갔었는데 막판에는 그게 그냥 반나절도 못 가고 계속 로테이션이 돼.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소위 상반기 주도주였다고 하는 조방원전 이쪽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더 올리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들어와가지고 하이닉스는 올랐었는데 삼성전자가 못 갔었는데 삼성전자가 또 이제 끌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편안한 게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를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패턴. 그런 게 좀 급해 보이니까 살짝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미증시, 오늘 새벽 미증시에서 그 증시 자체는 크게 안 빠졌는데 그 반도체 네. 섹터가 폭락했죠. 네. 근데 이제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메타하고 MS 쪽으로 시장 수급이 몰렸던 것도 좀 있고요. 일부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노이즈가 살짝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시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반도체 쪽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 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괜찮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로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더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안 했잖아요. 네. FOMC에서.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인하 기대감을 조금 떨어뜨렸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제반 여건 상황에서 어제 나왔었던 PC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가에 대한 또 불안을 일부 자극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네. 실질적으로 소매물가, 필수품에 대한 소매물가들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 데가 P&G를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마트까지 다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네. 지금은 이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되면은 물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산이 되면서 달러 강세 여건이 나왔는데 우리가 좀 얘기가 장황해지는데 어저께 오후에 예. 대주주 요건 완화 얘기가 나왔죠. 네.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 가지고 막 덕지덕지 뭘 또 조건을 갖다 붙여 가지고 누더기를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번 장의 상승 배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작년에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 가지고 강한 상승의 트리거를 줬었던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는 시장을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주주를 보호하고 주주가 시장에서 안심하고 투자하는 여건을 만들고 시장에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시켜 주겠다가 기본적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투자가요. 대통령 선거 전후부터 들어왔지 그 전까지는 안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4월부터 장이 올랐는데도 사실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그 직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지수를 올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갑자기 또 말이 살짝 복잡해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 많이 올랐던 부담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데다가 그런 앞에 것들이 믹스가 되니까 이게 이제 시너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지만 또 그게 또 환율 탓도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의 노이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믹싱이 되니까 이게 사는 쪽은 밑에다 매수하려고 깔아놨던 것들이 강제로 체결당하고 주가는 파는 쪽이 강해지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는 싹 해주셨는데 미국 쪽에서는 PC가 예상치를 상회하니까 물가에 대한 압력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고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줄 알았더만 해석을 보고 미국과 또 우리나라의 입장차들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이상한데? 라는 불안감이 커졌고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어제 오후부터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가 걱정했던 그대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오늘 우리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건데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하나하나 여쭤보긴 할 텐데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 기관이 1조 원 이상 팔아버렸잖아요. 이게 그냥 이슈, 이벤트, 단편적인 그냥 매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지 아니면 진짜 이제 좀 꺾이나? 라는 우려까지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론 오늘 하루 매도만 보고 판단하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성격의 매물추례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기관이 1조 이상 판 거는 네. 아마도 이제 선물하고 연계된 걸 거예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대량 매도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기관에서 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외국인들이 왜 이랬을까? 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시장에 대한 다시 그 신뢰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한번 밸류업을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작년 1월 달부터 강하게 지수가 반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정확하게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연말까지 30조 가까이를 팔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밸류업을 얘기하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율에다 맡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랬거든요. 네. 이거 의지가 없는 거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말씀하셨었고 그 다음에 당선하고 나서 상법 개정 뭐 진행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계속 얘기하고 뭐 5천 포인트 위원회인가 뭐 이런 것까지 여당 내에서 결성을 해가지고 뭔가 좀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2,750선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네.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한 번 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 쪽에서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빅스가 또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조금 빠지는 분위기도 있고 네. 그래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또 환율이 또 1,400원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코스피 5천 특위에서도 대주주 요건 10억 원은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를 내보내긴 했던데 아직 뭐 입법 예고도 안 된 상황이니까 우리 희망 같아서는 좀 내용이 수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악재들이 한꺼번에 좀 많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사님의 생각을 좀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 이제 구간별로 나누긴 했었는데 최고 세율이 3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이제 38%까지 간단 말이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한국기업 거버넌스 전 회장
하셨던 분과 또 얘기를 했을 때도 야, 이제 이걸 시작하는데 35%가 말이 되냐? 나중에 좀 되고 나서 올리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서요.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세수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세금이 이제 덜 거치게 되는 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를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융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나타날지 몰라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환원율 늘어나고 배당액이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거기에 따른 세금은 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난목으로 봐야지 한국 증시 맨날 박스 피해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몇십 년을 그래왔는데 네. 지금 이제 그걸 벗어나가지고 좀 변화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도로 박스 피를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요, 대주주들한테 하나의 일종의 동의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반 개인들이 받는다고 그거 뭐 의미 있어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대주주들은 배당을 안 해도 그 등기 임원이 되든 그 이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기 연봉 챙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주주환원이라는 게 거의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강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상법 개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 관련해 가지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네. 배당 주면은 절반은 세금으로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10% 정도 덜 뺏기니까 괜찮잖아. 그건 만든 사람 생각이고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에 뭐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해야 된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0%나 35%나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조건은 달지 말고 그 요건에 맞으면은 분리과세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대주주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대주주들이 어떻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또 이렇게 제어를 해두다 보니까 뭐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 때문에 예. 편법을 많이 썼잖아요. 사실은 그 동안에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편법을 안 쓰게끔 만드는 제도 중에 하나가 또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놓고 조건을 50% 절반 뜯어가는 거 40%만 뜯어갈 테니까 배당 많이 줘 한다고 해서 주겠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취지 자체가 너무 취지를 갖다가 무색해하는 그런 안들인 것 같아요. 저는 조건을 달려면 딱 하나만 달아라. 배당 성향 몇 프로 그것만 달고 그 나머지는 다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안 나왔던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버리다 보니까 앞에 좋은 안은 더 어디다 두고 이제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또 없는 거기도 할 뿐더러 그러면 처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도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또 PB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많이 찾고 많이 매수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다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툭 떨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후의 흐름들, 배당주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그룹을 좀 예시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네. 제가 2020년도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현대차 우선주를 사드렸거든요. 지금 배당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원을 주고 우선주가 12,050원을 줘요. 작년에. 근데 제가 고객님들한테 주식을 사드렸을 때가 8만 원대 후반에서 9만 원 초반이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6,000원인가 7,000원을 줬었거든요. 예. 그래도 배당률이 엄청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손님들한테 그 공격적이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거 배당 받고 가져가시라. 그 다음에 본주하고 가격 괴리율이 본주 가격의 47%밖에 안 됐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였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결국은 따라 붙습니다. 지금 16만 원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21만 원 정도 하니까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대차가 배당을 늘리면서부터 주가의 하방 정지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박스 피고라는 얘기를 듣고 주가 빠지면 그냥 바닥까지 확 빠졌다가 또 괜찮으면 또 막 급하게 올랐다. 이 등락이 왜 심하냐면은 배당이 없어서 그래요. 네. 배당이라고 하는 게 꾸준히 뒷받침이 되면은 현대차 좋은 거 알고 삼성전자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시가 충격을 받으면 배당도 안 주는데 원금이 반토막이 나요.
굳이 그러면 내가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갖고 없죠. 있으면 배당도 별로 못 받는데 원금이 반토막 나면은 누가 갖고 있겠어요? 일단 팔고 보는 거지. 그게 그렇죠. 우량 회사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 배당이라는 게 그 하방 리스크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 배당을 증액을 해주고 배당 성향을 높여주는 것 자체가 한국 증시의 하방 리스크를 그만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큰 그림으로 좀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한국 증시를 키워가지고 그 커진 시장을 통해 가지고 차라리 금투세를 받으시라고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난 다음에 누구나 다 한국에서 이 정도 배당이면 은행에다 넣는 거에 비해 가지고 아쉬울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글로벌한 기업들도 있고 안전하게 투자해 가지고 안심하고 빠져도 원금 대비해서 어느 선 이상은 안 빠질 것 같다는 판단이 쓰게 되면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네. 배당 안 주면 올라갈 때 일단 팔아야 돼요. 빠진다 싶으면 무조건 또 팔아야 돼요. 네.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해서 증시 건전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그림을 좀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 완전히 배당 성향이 딱 좀 그 문화가 다시 자리 잡은 이후에야 뭐 금투세 얘기까지 하실 정도면 지금 간절한 부분인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소위 금투세 전초라고 하는 증권 거래세마저도 그때도 당시에 얘기할 때 그래 0.18까지는 오케이. 근데 0.2는 너무 높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0.2가 발표가 됐어요. 야, 이거는 근데 네. 저는 거래세 같은 경우는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거래세가 낮아졌을 때 유인이 되는 쪽은 외국인들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예. 데이 트레이딩 네.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해요. 근데 지금 0.05를 올려가지고 0.2가 되는 거잖아요. 네. 0.05면은 1억일 경우에 얼마일까요? 5천 원 아닌가요? 크게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면 받는 것도 괜찮다. 그 당시 0.2로 그 거래세 유지될 때도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금투세 도입하겠다고 그러면서 거래세를 이제 낮춰가는 과정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럼 세금이 문제라면 차라리 그거 환원하는 거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다른 그러니까 친화적인 정책들이 이렇게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그렇게 하고 이걸 올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요. 앞에 거는 하지 않고 네. 이것만 올린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되니까 더 이게 크게 좀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거 하나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앞에 게 전제 조건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초 취지에 맞게 해주면서 세수 펑크날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거래세를 환원시키고 네. 그것도 걱정이 되면 요즘 그 얘기도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거 하나가 은행이 내수업인가요? 아니면은 뭐 수출을 비롯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영업하는 쪽인가요? 내 수업이죠. 내수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국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네. 거기다가 주로 주수입원이 예대마진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횡재세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두면 그것도 또 세수가 되잖아요. 어쨌든.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주주 환원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글로벌 금융 쇼크라든지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제일 먼저 두들겨 맞는 데가 한국입니다. 돈의 유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요. 그 이머징 마켓에서 현금화 시키기 가장 그 편한 동네라고.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항상 환에 대한 그 통화에 대한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수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또 IMF 때 사실은 세금으로 살아난 기업들이잖아요. 은행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네. 근데 거기 지금 주주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 70% 이상이 다 주주인데 외국인이라서기보다는 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라이센스업인데다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정부 개입이 없을 수 없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금융에 어떤 리스크가 쇼크가 생겼을 때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걸 다 고스란히 배당 잔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은행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세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생각을 좀 많이 좀 넓혀봐라. 배당 소득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자꾸 조건 붙이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금융지주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새로운 어떤 세금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이것도 하실 말씀은 많을 것 같은데 대주주의 기준을 다시 10억으로 그러니까 옛날과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리기 그 전에 지금의 자산 가격들이나 가치들이나 그 규모와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는데 다시 10억 원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세법상 이제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낮춘다는 건데 대주주 대우는 안 해주면서 왜 대주주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양도차익 과세를 매기냐는 것 자체도 좀 넌센스 아닌가요? 첫 번째는. 그리고 저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10억으로 낮추게 될 경우에는 상법 개정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법사위 통과됐다고 하는데 집중 투표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집중 투표자라는 게 이제 이사를 선임할 때 그 소위 대주주의 이해관계 또는 니즈하고 별개로 일반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요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10억으로 낮췄다고 치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10월 말 11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식을 열심히 팔아대고 그죠? 아니면 CFD 계좌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든가 그렇게 되면은요 주주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구심점이 생겨가지고 주총에서 대주주와 좀 무관하고 우리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사를 하나 선임합시다 할 때 구심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모펀드 같은 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주주 운동하는 사모펀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전체 상장사를 커버할 수는 없을 거고 각 상장사별로 이해관계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집중투표제 도입해놓고 나서 그거 같이 도입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 구심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그걸 하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평가를 받게 해서 주가 올려가지고 거기서 배당 성향 높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투세를 도입하시라.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세제 개편안은 좀 마무리 짓자는 차원에서 세제 개편안 마지막 질문은 이게 입법 예고가 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됐을 때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오고 흘러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세론이라고 생각하고 좀 어느 정도는 이 악재를 털어낼 수 있겠습니까? 시장 관점에서. 10억 뭐 이렇게 뭐 그 전후 네. 이제 대주주 요건을 좀 확 낮춰가지고 네. 한다 그러면은 증시 자체가 다시 갇힐 것 같아요, 저는요. 그다음에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양도세랜다, 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가지고 네. 그거 역시도 자꾸 덕지덕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 대상되는 기업이 몇 개 안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증시의 하방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통령 취임하시고 보여주셨던 또는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건 좀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5천 투기가 약간 무색해지는 그런 지금 시장의 분위기이긴 한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최종 결정이 될지는 저희들도 뉴스를 계속 쫓아가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만 상황을 봤을 때는 참 녹록진 않습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데드라인 전에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처음에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리고 수치도 15%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게 진짜 불확실성 해소가 맞아? 만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시장에서 다시 그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긴 합니다. 관세 협상 결과와 그 이후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막판에 몰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게 일본이 갑자기
관세 합의를 보는 바람에 그 조건을 그대로 유럽 연합에 적용하고 우리에 적용하고 지금 대만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몰리는 상황이 됐고 유럽 연합조차도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15% 하면서 뭐 거기는 6천억 달러 투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사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실 쫓아갔잖아요. 미국에서 또 뭐 유럽으로 쫓아가가지고 뭐 러트닝 만나가지고 조언받고 이래가면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15%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들이 평균 평타는 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사실 우리는 FTA 체결했던 그렇죠. 국가잖아요. 네. 25%만 보다가 갑자기 15%로 낮춰주니까 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15%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 경제,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유럽하고 일본이 관세 협정 타결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타결 발표 날 3%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슬금슬금 빠졌는데 반 가까이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우리가 관세 협상 15%로 타결됐다고 해서 그 장전 넥스트 트레이딩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장 딱 열리니까 올라서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세론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습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 반짝했다가 조건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뭔데 이 노이즈가 일본에도 있고 지금 유럽 연합에도 있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도 지금 오늘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세론을 했던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최소한 근데 최악은 면한 건 분명하다. 왜? 우리가 만약에 조건이 그들과 조금 더 그들보다 안 좋게 나왔었다 그러면 더 많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 비중이 워낙에 높은 그럼요. 나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막았기 때문에 최악은 면했다. 근데 이제 앞으로 15%를 부과받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수출 비중 자체가 우리가 월등히 높은 나라기 때문에 네.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자동차주를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 같은 이렇게 폭락이 안 나왔다면 장 전부터 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장이 자동차주를 어떻게 바라볼까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5% 일본과 같게 되긴 했는데 일본은 원래 2.5%를 내다가 15가 된 거고 우리는 0에서 15가 된 거니까 이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좀 난단 말이죠. 일본과는. 그러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악재인가? 아니면 혹은 이 정도는 상쇄할 정도의 체력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악재들도 너무 많아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2.5%를 우리가 더 유리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팔 때 그만큼 좀 싸게 팔아도 됐었던 건 있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저가차만 팔아가지고 소형차만 팔아가지고 장사하던 그런 체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제네시스 브랜드도 나왔지만은 이 고가 차량에 대해서 해외 반응 자체가 워낙에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탑 3가 1위가 당연히 토요타지만 2위는 폭스바겐, 3위가 현대차입니다.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2030년 정도 되면은 폭스바겐을 현대차가 넘어설 거라고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무 여력이라든지 제품 포트폴리오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2.5%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물론 없을 때보다는 불리하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관세가 붙고 어떤 제약이 붙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업계에서 또 승자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텔란티스라는 회사가 세 개 회사가 합쳐진 회사잖아요. 네. 그런 현상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연나라 일본만 해도 요번에 흐지부지 된 것 같긴 하지만 닛산하고 혼다가 합병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이건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어떤 마진율이 박한.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장에 분기 실적 나왔을 때 스텔란티스가 한 20억 불 적자, 20억 유로가 적자였죠. 그다음에 그 포드가 한 500억 적자 난 것 같고 GM은 흑자긴 한데
뭐 향후 가이던스를 내는 거 거절했고 닛산 혼다는 말할 필요 없이 됐고 그러니까 실제로 체력이 강한 회사들 보면은 토요타, 현대 이 정도 제외하고 독일 차도 요즘 좀 애먹고 있거든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나 토요타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어려워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만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투자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세 협상과 관련된 노이즈들은 시장에 어디까지 반영을 시켜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긴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악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 반영된 상승으로 반영된 것도 있었을 테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은 관세와 관련된 주식 시장의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정을 거의 받질 않았었어요. 그 타이밍에 이제 관세가 이제 타결이 되고 근데 또 그것도 확정이 최종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또 캐나다는 35% 맞고 네. 뭐 지금 또 노이즈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떨어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의 여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경기가 만약에 후퇴가 되기 시작하고 침체가 온다면은 자동차 판매량은 당연히 줄겠죠. 그런 노이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돈이 풀려나가면서 선순환이 됐던 그림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지금부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러면 결국에 관세에서 제일 안전한 데는 그럼 조선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선이 가장 무난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 오픈은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업의 어떤 밸류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도움을 우리가 되게 우리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는 섹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원자력입니다. 근데 그건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거의 활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원전 10기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계속 불안하잖아요. 지진 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79년 그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나고 난 다음부터는 원전 자체를 짓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로 놓고 보면은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네. 프랑스 있고 그 적성국으로 분류되는 빼면은 우리 정도 있는데요. 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 협력이 가능한 데는 사실상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웨스팅하우스에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개, 그 다음에 SMR을 이제 각 그 업체들마다 얘기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만 300개 이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쪽에 들어가는 주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협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그 주식이 지금 싸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그래도 원전은 이번에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철거 사업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각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전히 이제 뭐 방산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방산도 마찬가지인데 네. 방산은 한 가지 이제 견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당장 중동 쪽에서 살려고 했었던 것들이 다 스톱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동 쪽에서도 사실 실제 뭐 예고됐었던 것들이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유럽에서도 사실 지금 이제 영내에서 소화를 하려고 자꾸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좋은 거 알고 또 가격도 훨씬 싸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K2가 지금 수출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미국 제품의 반 이하고요. 독일산 거의 반값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독일에서 라인메탈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조건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도 이번에 폴란드 계약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루마니아가 대기하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국방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네. 그 유럽 연합 내에서 그 지원금을 누가 주로 출연을 해주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누가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활용을 하냐면은 동구권 국가들. 근데 이제 폴란드는 올해까지는 이제 한국 거를 많이 하기로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됐지만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 견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이제 방산의 어떤 향후에 추가 성장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이제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내장에서 큰 굵직한 이슈였던 세제 개편안과 또 관세 협상과 관련된 결론들 그리고 대장주였던 이제 조방원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PCA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물가 상승 그다음에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부담감들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랑 파월은 계속 부딪히고 있고 부딪힌다기보다 한쪽이 계속 때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한데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파월 입장에서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없죠. 그 위치 자체가 일단 당장에 어저께 발표됐던 걸 보면 고용 나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물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거기다 예고돼 있는 게 있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나서 트럼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 금리 인하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고개 숙인다고 해가지고 임기가 2년 3년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기는 뭐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는 그림이 계속 연출이 된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트럼프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가 강해서도 그래요. 달러가 만약에 진짜 약세였었다면은 지금 미국 물가가 저 정도였을까요? 달러 강세가 지금 그걸 또 일정 부분 상세도 또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한간에 들려오기로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약달러의 강세라고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 트럼프 보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말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그 엄석대 느낌이 자꾸 나가지고. 그렇죠. 그 누군가 한번 혼자 1대1로는 안 되니까 네. 누군가 그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같은 네. 뭐 중심이 하나 딱 서버리면은 좀 뭉쳐가지고 같이 한번 붙어버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건 면세하고 니네는 돈 얼마 투자하고 관세율 몇 프로 뭐 이런 식이잖아 일방적으로. 네, 네.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이잖아요. 네. 지금. 근데 지금 미국에 생필품이나 소비재 같은 거 제대로 생산하는 공장 있나요? 이 문제는 인간이 되게 이기적이기도 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제가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연합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저는 사실 좀 이번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되게 네. 세게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협상하기 전에 일본도 할 말 다 해야 되고 뭐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할 말 다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미 국채도 팔았잖아요. 내심 응원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나서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본이 나서주고 또 유럽연합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좀 세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주면 우리도 그냥 한 발 뒤로 빼가지고 지켜보면 되지 우리가 먼저 저희는 먼저 하겠습니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누가 더 답답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믿었던 일본이 먼저 그래버리는 바람에 일본이 그렇게 해서 5,500억 딱 조공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너 6,000억 한국한테는 4,000억 이렇게 딱딱 할당을 줘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됐는데 이제 그게 집행이 될지는 지켜봐야죠. 뭐 트럼프 임기가 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양반 연세도 이제 80대 넘어섰는데 어차피 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평생 할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게 그대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또 노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너무 정직해요. 숙제 내주면 숙제 다 해야 되고 시키는 거 제대로 해가지고 내야 되고 대충 좀 블러핑 그냥 비유 맞춰줘 그러면 맞춰주고 5,000억 줘 그러면 뭐 대충 맞춰주고 남들 하는 거 봐가지고 시간 끌고 저는 일본이 지금 알래스카 그 투자 LNG 네네. 얘기하잖아요. 그거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 개발하는데 10년 넘게 걸리는데 트럼프 업고 난 다음 얘기기도 하고 그거 공사하는데 6개월 이상이 동틀에서 공사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다 계산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LNG 팔아먹겠다고 뭐 몇천억어치 사겠다. 몇천억 달러? 지금 300억 달러인가 400억 달러밖에 못 팔지 않나요? 네.
어차피 안 돼요. 총합보다 파는 게 적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우리가 나서 가지고 먼저 네. 막 숙주하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적당히 제어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이 이슈가 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다 보면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잠깐 금리 얘기를 한번 더 하면 결국에는 이런 관세 이슈들이 PC에서도 보듯이 이제 실제 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나라는 압력이 8월, 9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약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9월에 대한 금리 인하가 진짜 지연될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대응할 것인지 지금 우리 하는 얘기들 보면 다 악재밖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QT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일부 있죠. 양적 긴축하고 있으면서 네. 금리 인하 한다는 게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지금 미국 정책 자체가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QT 하고 있으면서 또 뒤로는 돈을 풀어요. 네. 연준에서도 실제로 6월 달에 시중 자금 말라가는 거 보고 또 자기네들이 돈 푼 거 시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일반적인 그 논리 가지고 시장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흐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트럼프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금리 인하 급하게 안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돈은 계속 풀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봐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도 결국 그거를 만들고 발행하고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국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양적 완화에 준하는 돈 풀기는 어떤 시기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나 그것만 가지고 해서 주가가 막 확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면 그 베이스라면 달러 강은 좀 더 이어지긴 할 수 있겠네요. 애매해요. 초강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사실 달러도 보면은요. 트럼프 지금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난 달러 약세가 좋아 그러니까 갑자기 달러가 막 달러 인덱스가 뭐 97 뭐 이렇게 네. 떨어졌다가 또 애매해지면 또 다시 달러가 또 100 근처 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제 원리에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입만 쳐다보고 그걸 따라가지고 누군가가 좀 움직이는 건지 그걸 잘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달러 강세를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만약에 더 올라간다, 달러 강세가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또 개별 국가들한테 또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도 지금 관세 협상만 끝났지만은 환율 얘기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차후에 다시 하기로 돼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뭐 이런 논리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올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시 달러가 재차 강세가 돼가지고 워낙 1,400원 왔었지만 우리 지난 한 6월 달 그때까지만 해도 연말 가면 1,300원대 초반 얘기했었어요. 네. 또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단하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에 대한 흐름을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원달러 환율 때문이었거든요. 오늘장에서 이제 이미 1,400원을 넘어섰는데 과연 이제 구간별로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다시 달러 강에 워낙 약세가 나온다면 여기서 수급적인 게 또 꼬일까라는 불안감들이 계속 있기 때문인데 환율 1,400원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이거부터 그 환율 원달러 환율 레인지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궁금해서요. 저는 사실 이제 연내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을 쉽게 돌파해가지고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었고요. 저는. 네. 달러는 1,350원에서 1,380원 사이에서 좀 계속 등락을 거듭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요인,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의지, 그다음에 각국에 대한 또 분명히 압력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낮추고 싶다고 해서 낮출 방법이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달러를 낮추겠다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달러는 그 정도를 봤었는데 오늘 1,400원 넘어서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1,400원 안착보다는 1,400원 밑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적인 그러면 좀 발작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 시장이야 워낙 복잡 미묘해서 어떻게 최근에 보시면은요, 오늘 말고 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 노이즈 그 상법이라든지 이 내부적인 노이즈가 없을 때만 해도
지금 엔달러가 150을 훌쩍 넘었었어요. 네. 143, 4에서. 근데 우리는 원달러는 이상하리만큼 별로 안 움직였었어요. 네. 크게. 그냥 완만하게 그냥 움직이기만 했었지. 오늘 갑자기 튄 거거든요. 네. 왜 튀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달러가 이제 강세가 나오는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내부적인 요인이 상법 개선, 상법 뭐 하는 앞으로 그런 것들.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 아유, 얘기니까 참.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아유, 참.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은 100% 하고 그게 안 됐으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켜보시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워낙 복잡합니다. 근데 이사님, 제가 곰곰이 듣다 보니까 벌써 저희가 한 5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금요일 저녁인데 좀 기분 좋은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오늘 장이 빠졌다고 너무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해가지고요. 남은 10분은 좀 기대감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남아있을 만한 기대감이나 시적 모멘텀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상승의 트리거는요, 유동성도 있었지만요,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포커싱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요. 그 기대감을 유지만 시켜준다 그러면은 증시가 빠져도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수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사실 6월 달까지만 해도 2,800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방향, 방침이 그대로 고수가 되고 지켜진다는 전자에서 2,800은 쉽게 안 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지수 3,200인데 그런 소리를 한다고 3,000이 깨져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3,000은 깨질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왜 3,000은 깨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뭐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2,800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6월 달까지는 2,800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안 깨진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주주 가치, 기업의 가치를 되찾아준다는 전제 하에서 하반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준다는 의미다. 네. 다시 말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2,800이 2,8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00, 3,100, 3,200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초심만 지키면 저는 글로벌 어떤 쇼크만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5,000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 그 근거를 대보라고 그러면은 도요타하고 아까 현대차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가 PBR이 0.4, 0.45 정도 돼요. 네. 도요타가 PBR이 1입니다. 근데 지금 두 회사의 영업이익률 비슷해요. 현대차가 잘 나갈 땐 10% 이상 나오고 요즘 9.9%대 이렇게 나오는데 도요타도 한 10에서 11% 내외 나와요. 근데 도요타는 지금 100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밑에서부터 올라왔고 이게 심지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4까지 올라갔었어요. 좀 주가 빠져서 그런 거죠. 네. 현대차가 1배 올라갈 수 있죠. 왜 못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 뭐 PER 기준으로 6배 뭐 5배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글로벌 반도체. 특히 소위 말해서 AI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네. 훨씬 규모나 이익에서 떨어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 왜 그럴까를 해보면은 그게 한국 증시에 대한 할인이 있어서 그래요. 할인이. 그 할인을 제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왜 5천을 못 가요? 갈 수 있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남일처럼 그리고 A씨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좀 나서 주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소리에 대해서. 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스럽네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업계에 지금 제가 94년부터 있었거든요. 있어 보면서 사실은 요번처럼 살짝 좀 이렇게 흥분이 올라왔었던 적이 없어요. 증시 IMF 터지고 나서 주가 277.76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주식 살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277.76에서 1000포인트 넘어갔었잖아요. 그럼 3배 넘게 올랐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박살나가지고 900에서 다시 또 2000 넘어갈 때
그때도 이러진 않았었어요. 음. 코로나 터져가지고도 그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한계가 이제 머릿속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증시는 박스피. 박스 피고 그다음에 배당도 안 주고 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수익 날 때 팔고 나오지 않으면 또 죽어. 음. 항상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짜 근본을 바꿔주는가 보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이사님께서는 이번 이 시즌과 이 기회가 실제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을 실제로 기대하셨던 것 같네요. 저는 진짜로 기대했습니다. 음. 가능하다고 좀 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옛날 기업하고 다르게 체력도 강해진 데다가 내부 유보된 것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유보된 거 투자한다 하면서 사실 투자 안 하고 이제 그냥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거 재원 활용해가지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가지고 주주환원 강화해주면은 분리과세를 해주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자꾸 조건 붙이고 또 요건을 무슨 뭐 50% 세금 내던 걸 40%로 줄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늘리죠. 네. 그러면 진짜로 증시하단은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아쉬움이 짙게 묻어납니다. 좀 답답하죠 지금. 네. 어떤 질문을 드려도 결국에는 해결이 돼야 되는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게 좀 자꾸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아쉬움들을 계속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는 짓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시점이에요. 즉 오늘의 악재를 보고 나는 이제 출구로 나가야 될 때인가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말부터 증시가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 이번 주 주식을 좀 많이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조선주 급등하고 그날 있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다 팔아버릴 거 하는 후회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을 다 팔지 않았었던 거는 이게 노이즈로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노이즈로 지나간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단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데 주식을 그렇다고 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팔아놓은 거를 외국인들도 오늘 많이 팔았고 기관도 팔았고 개인들만 많이 샀잖아요. 지금 네. 수급이 자체가. 예. 거기다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장이 조금 편안해질 때까지는 갖고 계신 현금은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공부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좋다며 그러면서 조선주만 자꾸 쳐다보시지 마시고 이번에 관세 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정상회담 하고 나면은 우리한테 열릴 수 있는 시장이 뭔가에 대한 걸 차근차근 보실 필요도 있어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테마주 사시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열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 아까 조선 얘기했지만은 저는 조선은 지금은 사실 오늘도 뭐 하나오션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따라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본다 그러면 조선 산업 자체는 우리 도움 없이는 미국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맥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선이 좀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편안해질 때 필수 기자재 또는 조선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보셔가지고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막판은 좀 화기애애하게 끝내고 싶었으나 워낙 명확한 선결 조건이 있다 보니까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결국 얘기하다 보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아쉬움이 이사님의 발언 속에서도 깊이 묻어납니다. 오늘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주 되면 사실 이 뉴스가 이제 확실해질 테니까요. 시장이 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이영훈 영업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